세상 사람들은 흔히 희생이야말로 단단한 결혼 생활을 지탱하는 초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강준호에게 그의 뼈를 깎는 희생은 오히려 아내에게 배신이라는 1등석 티켓을 끊어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직장이라는 정글 속 비열한 인간 군상과 엇나간 욕망이 불러온 파국이 얼마나 잔혹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부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완벽해 보이는 가면 뒤에 숨겨진 구역질 날 정도로 현실적인 우리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은행 지점에 무거운 셔터가 내려간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사무실, 강준호는 여전히 창백한 모니터 불빛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조차 잠든 시각, 오직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만이 그의 거친 숨소리와 섞여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준호의 눈은 모니터 화면 속 붉은 숫자들에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정직함이 칼날처럼 심장을 후벼 파기도 하죠. 15억 원의 대출, 담보물 시세 30억 원, 그리고 연락이 두절된 고등학교 동창, 명섭. 이 지독한 관계의 사슬이 준호의 숨통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명섭이 이자를 체납한 지 벌써 3달째. 본정 감사가 뜨는 날이면 지점장의 질책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준호의 목줄은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될 판이었으니까요. 40대 중반. 그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짜 질식하게 만드는 건 이 숨 막히는 숫자의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 돌아가야 할 곳, 사람들이 흔히 스위트 홈이라 부르는 그곳이 그에게는 더 깊은 심연이었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 금요일, 그와 아내 이수진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일명 부부의 날입니다. 현관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띠띠띠띠.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수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방금 샤워를 마친 듯 은은한 비누 향기가 감돌았지만 그 향기는 준호에게 설렘이 아닌 거대한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폐쇄 공포증 환자가 좁은 엘리베이터에 갇힌 기분이랄까요. 둘째 주 금요일이잖아. 잊어버리면 당신 또 곤란해질걸. 수진의 목소리는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건조했습니다. 비난도 환희도 섞이지 않은 무채색의 음성. 그녀는 유능한 미술관 큐레이터답게 집안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우아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실크 가운 위로 드러난 그녀의 목선은 여전히 매혹적이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준호가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박제된 예술품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준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하루 종일 숫자와 씨름한 40대의 육체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있었던 사고, 친구의 배신,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위태로운 직장 생활, 목구멍까지 차오른 비명 같은 하소연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세계에 침입하지 않는 것이 중년 부부의 예의라고 믿는 한 지붕 아래 사는 완벽한 이방인들이었으니까요. 피곤하면 그냥 잘까? 준호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수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금요일 밤은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가정을 억지로 지탱하기 위한 마지막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이의식마저 사라지면 두 사람 사이를 잇는 신락 같은 끈마저 끊어질 것이라는 공포가 역설적으로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밖에서 생존을 위해 머리를 조아리고 자존심을 굽히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지키려 했던 그 가정은 이미 안쪽에서부터 싸늘하게 식어 문드러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내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것이 단순한 권태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두르고 있는 그 부부라는 이름의 벨벳 커튼 뒤에 추악한 비밀이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그는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비웃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체스판 위에 버려질 졸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게임의 판도를 뒤집기 위해선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연 준호는 권력과 욕망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력하게 휩쓸려 갈까요? 아니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파도에 올라타게 될까요? 이제 그 잔혹한 연극의 막이 오릅니다. 한 발의 총성이 울린 것 같았지만 사실 그것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묵직한 철문이 닫히면서 준호를 외부의 삭막한 세계로부터 차단했지만 그 안쪽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한겨울 서울의 칼바람보다 더 사르르는 한기. 그것은 아내 이수진이 뿜어내는 무형의 냉기였습니다. 준호는 익숙하게 신발을 벗어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꺼지자 거실은 다시 어둠에 잠겼고 그 어둠 속에서 수진의 존재감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샤워를 막 마치고 나온 듯 젖은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은은한 비누향. 10년 전이라면 심장이 뛰었을 그 향기가 지금은 준호의 폐를 찌르는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청결함의 냄새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계산의 냄새였으니까요. 물 받아놨어. 수지는 잡지를 넘기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그 태도에서 준호는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들른 불청객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그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암묵적인 룰 혹은 계약 조항처럼 지켜지는 부부 관계의 날.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배설과 의무의 시간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욕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낯설었습니다. 축 늘어진 어깨, 자한 눈동자, 늘어난 뱃살. 한때는 꿈 많고 패기 넘치던 청년 강준호는 어디 가고 빚더미와 실적 압박에 짓눌린 중년의 패배자만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도 그의 몸속 깊이 박힌 한기를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기계처럼 몸을 씻고 기계처럼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실의 조명은 최대한 낮춰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침대 한쪽에 돌아 누워 있었고 준호는 조심스레 그 옆에 누웠습니다. 살이 닿는 순간 수진의 몸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거부였을까요? 아니면 체념이었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달콤한 속삭임도 애정 어린 손길도 없었습니다. 오직 의무감으로 행해지는 움직임, 삐걱거리는 침대 스프링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렸습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가 억지로 돌아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행위는 짧고 건조하게 끝났습니다. 수지는 일이 끝나자마자 등을 돌리고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준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허무함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완벽한 인생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기 위한 부속품으로 여기는 걸까? 다음 날 수진이 기획한 대규모 미술 전시회 오프닝 날이 밝았습니다. 어젯밤의 냉랭함은 온데간데 없이 수진은 화려하고 우아한 큐레이터의 모습으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짙은 네이비 색상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몸매를 고혹적으로 감쌌고 갤러리 조명 아래서 그녀는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준호는 그 곁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내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그는 자신이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갤러리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웅성거림 사이로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하민은행의 부행장이자 차기 행장으로 거론되는 실세. 5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탄탄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값비싼 맞춤 정장이 뿜어내는 아우라는 주변 공기마저 바꿔놓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 많은 은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력 그 자체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는 포식자였습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직장 상사이자 생사 여탈권을 쥔 권력자 앞에서 그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준호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하는 동안 태준의 시선은 준호를 스쳐 지나가 곧바로 수진에게 꽂혔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수진 큐레이터님, 전시회 기획이 아주 훌륭합니다. 작품보다 기획자의 안목이 더 돋보이는군요.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칭찬인 듯 했지만 그 안에 담긴 뉘앙스는 끈적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가 그림을 감상하는 척하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 그림 속 여인처럼 수진 씨도 갇혀 있는 것 같군요. 너무 아름다운 세 장 속의 말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남편인 준호가 바로 옆에 서 있는데도 태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진의 아름다움을 노골적으로 탐미했습니다. 그는 예술 작품을 논하는 척하며 수진의 외모를 품평했고 그녀의 재능이 썩고 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보석은 보석함에만 넣어두면 빛을 잃죠. 누군가 꺼내서 목에 걸어줘야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법입니다. 수진 씨는 아직 진짜 주인을 만나지 못한 것 같네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는 부행장이고 자신은 일개지점 차장이었으니까요.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태준의 비위를 맞추는 준호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수진은 그런 남편을 곁눈질로 바라보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굽신거리는 준호와 여유롭고 당당하게 자신을 리드하는 태준. 잔인한 비교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태준은 자리를 뜨기 전 안주머니에서 금장 명함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미술품 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조용히 조언을 좀 구하고 싶은데 따로 연락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수진도, 태준도, 그리고 어쩌면 눈치 없는 준호조차도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초대장이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덕과 윤리, 그리고 아내로서의 의무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태준의 명함을 받아 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성의 명함 끝이 손가락에 닿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죄책감 대신 알 수 없는 흥분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태준이 사라진 뒤에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부행장님이 당신을 아주 좋게 보신 것 같아. 다행이다. 그렇지. 해맑게 웃는 준호의 얼굴을 보며 수진은 묘한 경멸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눈앞에서 유혹당하고 있는데도 눈치채지 못하는 남자.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만 하는 무능한 남자. 수진은 명함을 핸드백 깊숙한 곳에 찔러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좁고 답답한 세 장을 열어줄 열쇠가 어쩌면 이 명함 한 장에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잠든 준호의 등 뒤에서 몰래 명함을 꺼내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금장 명함은 유혹적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파멸을 향한 첫걸음이었을까요? 확실한 건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희망 대신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위험한 초대에 응하는 순간 그녀의 인생뿐만 아니라 준호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뒤흔들릴 폭풍이 시작될 것입니다. 금방 명함이 건네진 그 순간부터 수진의 마음속 저울은 이미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은 남편에게 중요한 후원자와의 미팅이 있다는 짧은 메시지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청담동 뒷골목. 간판조차 없는 육중한 철문 뒤에 숨겨진 프라이빗 와인바였습니다. 발레 파킹 요원에게 차를 맡기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마치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입구 같았습니다.
어둡지만 세련된 조명, 공기를 부드럽게 감싸는 재즈 선율, 그리고 최고급 가죽 소파가 주는 안락함. 그곳은 현실의 시름 따위는 잊게 만드는 완벽한 은신처이자 욕망을 위해 설계된 요새였습니다.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구석 자리. 태주는 미리 와서 최고급 와인을 디캔팅하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은은하게 풍기는 우디 계열의 향수, 그리고 여유로운 미소. 그는 집에서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리모컨이나 돌리던 준호와는 종족 자체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와 함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술과 전시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알코올이 혈관을 타고 흐르자 주제는 서서히 그리고 은밀하게 수진의 내면으로 옮겨갔습니다. 태주는 능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수진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녀가 평생 갈구해왔던 인정 욕구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수진 씨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안타까움이죠. 안타까움이라니요? 박물관에 전시된 국보급 도자기를 보는 기분이랄까. 누구나 그 아름다움을 칭송하지만 정작 차가운 유리장 안에 갇혀서 누구의 손길도 닿지 못하는 외로움 같은 게 느껴집니다. 남편분은 그 유리를 깨고 당신을 안아줄 줄 모르는 사람 같더군요. 수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턱 막혔습니다. 태준의 말이 너무나도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깊게 삼켰습니다. 붉은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뜨거운 열기를 남겼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함. 하지만 여자를 시들게 만드는 가장 큰 죄가 바로 지루한 성실함입니다. 수진 씨는 지금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 밤 그 좁은 아파트에서 가계부를 쓰고 저녁 반찬을 걱정하며 늙어가기엔 당신의 매력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최면처럼 수진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늙어감에 대한 공포,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자존감. 태준은 그 모든 감정의 버튼을 동시에 눌렀습니다. 같은 시각, 준호는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반겨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저녁 챙겨 먹어라는 메모지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미팅 아직 안 끝났어? 언제 들어와? 걱정되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일이 사라지지 않는 채팅창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힘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마 중요한 대화 중이라 못 보는 거겠지. 아내가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데 나는 컵라면이나 먹고 있다니. 그는 오히려 자신을 자책하며 식어버린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다시 와인바. 분위기는 무르익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수진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준호의 손과는 달리 그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수진은 흠칫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태주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립에 힘을 주며 눈을 맞췄습니다. 도망치지 마요. 당신도 원하고 있잖아. 누군가 당신을 여자로 봐주기를.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태준의 다른 한 손이 자연스럽게 올라와 수진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손끝이 귓불을 스치고 목선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수진의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 메말랐던 대지에 내리는 단비 같은 자극이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유부녀고 부행장님은 남편의 상사시잖아요. 수진의 저항은 가녀렸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마지막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태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의 옆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기엔 우리 둘뿐이에요. 세상의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것들은 저 문 밖에 두고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진실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겠습니다. 남편이 주지 못했던 쾌락, 권력, 그리고 자유, 그 모든 걸 당신 발 아래 두게 해줄게요. 태준의 달콤한 제안은 마치 에덴 동산의 뱀이 속삭이는 유혹과도 같았습니다. 수진의 핸드백 속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두 번째 메시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수진은 휴대폰을 꺼내는 대신 눈을 감고 태준의 어깨에 기대버렸습니다. 그 순간 죄책감은 알코올과 욕망의 계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태준의 입술이 수진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이내 본물 터지듯 격렬해졌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약의 도장이자 파국을 향한 질주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수진은 태준의 목을 끌어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만, 딱 오늘만이야.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한번 맛본 달콤한 독사과는 결코 한 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휴대폰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준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팅이 길어질 것 같아. 늦을 테니 먼저 자.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지는 남편 강준호의 아내라는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욕망의 노예이자 태준의 공범자가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와인바의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 짙은 그림자가 머지않아 준호의 인생을 완전히 집어삼키게 될 거라는 사실을 서울의 밤은 침묵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샹들리에가 비추는 곳, 바로 뒤편, 빛이 닿지 않는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세상 가장 추악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호텔 연회장의 눈부신 조명은 사람들의 욕망을 아름답게 포장하지만 그 포장지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 진실까지 감추지는 못합니다. 하민은행의 연례 행사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성공한 금융인들의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고급 샴페인이 강물처럼 흐르고 다이아몬드와 명품 정장이 부딪히며 내는 소음이 클래식 음악을 덮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 화려한 소용돌이 속에 강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따라 유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는 아내 이수진 덕분이었습니다. 수진은 그날 밤 연회장의 꽃이었습니다. 짙은 와인색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완벽한 대조를 이루며 지나가는 모든 남자의 시선을 훔쳤습니다. 준호는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즐겼습니다. 비록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만년 차장일지라도 이 순간만큼은 트로피를 거머쥔 승리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동료들에게 으스대듯 소개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죠. 하지만 준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트로피가 이미 다른 주인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진의 미소는 우아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허공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연회장에 자신을 지배하는 진짜 주인이 있다는 것을요. 그때 모세의 기적처럼 인파가 갈라지며 박태준 부행장이 등장했습니다.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들어서는 그의 모습은 흡사 개선장군 같았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임원들과 악수를 나누었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찾는 독수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마침내 준호 부부에게 닿았습니다. 아, 서 차장. 태준이 다가오자 준호는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네, 부행장님, 오셨습니까? 제처입니다. 지난번 전시회 때 기억하고 말고 이수진 씨, 오늘따라 더 아름답군요.
이 연회장의 조명이 수진 씨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태준의 칭찬은 준호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수진의 쇄골과 가슴 라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자가 가진 특권이자 오만이었습니다. 준호는 그저 상사가 자신의 아내를 칭찬해 준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연신 고개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행장님. 과찬이십니다. 태준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준호에게 눈짓했습니다. 참, 서 차장, 저기 2층 테라스에 김 전무님와 계신 거 봤나? 자네가 가서 인사 좀 드리고 오게. 내가 특별히 자네를 좋게 이야기해뒀으니까 눈도장 찍을 좋은 기회야. 부인은 내가 잠시 말동무해드리지.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을 가장한 추방 명령. 준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전무님께 눈도장을 찍을 기회라니. 역시 부행장님은 나를 챙겨주시는구나.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여보, 부행장님 말씀 잘 들어드리고 있어. 준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2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서 아내와 상사가 어떤 눈빛을 교환하는지, 그들이 어떤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남편이 사라지자마자 태준의 미소는 차가운 욕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짧은 한마디, 태준은 수진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인파를 헤치고 걸어갔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그를 뒤따랐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화장실 옆 직원 외 출입 금지 팻말이 붙은 비상구 계단이었습니다. 육중한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연회장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순식간에 차단되었습니다. 적막과 어둠, 그리고 희미한 비상유도 등 불빛만이 감도는 좁은 공간. 태준은 문이 닫히자마자 수진을 거칠게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으읍, 부행장님, 여기는. 소리내면 곤란해질 텐데. 남편이 바로 저 위층에 있다는 거 잊었나? 태준의 손이 수진의 허리를 휘감고 다른 한 손은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장난기라고는 없었습니다. 오직 상대를 굴복시키고 소유하려는 정복욕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서 차장 보니까 아주 신이 났더군.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 남자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만하세요. 이러려고 따라온 거 아니에요. 거짓말. 당신 눈은 이미 나를 원하고 있어. 그날 와인바에서처럼 태준의 입술이 수진의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수진은 신음소리를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수백 명의 사람이 있고 위층에는 남편이 자신을 위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공포는 그녀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말초적인 쾌락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배덕감이라는 이름의 최음제였습니다. 태준은 수진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악마의 거래였습니다. 서 차장, 이번에 승진시켜줄 거야. 제주도 서귀포 지점장으로. 네, 제주도요? 그래, 거기 가서 폼나게 지점장 노릇하라고 해. 그동안 우리는 여기서 편하게 즐기면 되고. 남편을 위한 선물이야. 물론 그 대가는 지금 당신이 치러야겠지만. 수진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을 멀리 유배 보내고 자신을 독차지하겠다는 계획. 그것은 남편에 대한 기만이자 완벽한 사육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그 제안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마주치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태준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싫은가? 태준이 수진의 드레스 지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고 고개를 저으며 그의 어깨에 매달렸습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닌 암묵적인 동의였습니다. 어두운 계단실, 먼지 쌓인 난간 옆에서 40대 남자의 탐욕과
여자의 타락이 뒤엉켰습니다. 남편이 받아올 승진이라는 선물은 사실 아내의 몸을 판 화대였고 수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쾌락의 몸을 맡겼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준호가 헐레벌떡 1층으로 내려왔을 때 태준과 수지는 로비 한쪽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약간 상기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미세하게 헝클어져 있었지만 준호의 눈에는 그저 파티 분위기에 취한 아름다운 아내로만 보였습니다. 부행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무님께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숨을 몰아쉬며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준은 여유롭게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아, 그리고 서 차장, 조만간 좋은 소식 있을 거야. 내가 자네를 위해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뒀거든. 네?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 자네처럼 성실하고 예쁜 아내를 둔 사람은 상을 받아야지. 태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호는 그 미소의 의미를 꿈에도 모른 채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옆에 서 있는 수지는 차마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방금 전 비상구에서 들었던 태준의 거친 숨소리와 제주도로 보내버리자는 잔인한 속삭임이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수진에게는 그 온기가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지만 그 미래는 아내의 배신이라는 썩은 토양 위에 세워진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기루가 걷히는 날 준호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옥일 것입니다. 과연 준호는 언제쯤 자신의 손에 쥐어진 행운이 사실은 아내를 판대가였다는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될까요? 그 잔인한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인사팀으로부터 내려온 발령 통지서는 태준의 약속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서귀포 지점장 강준호. 종이 위에 선명하게 박힌 그 7글자는 준호의 심장을 벅차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만년 차장 꼬리표를 떼고 드디어 지점장이 되다니, 그것도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아름다운 섬 제주도로의 영전이었습니다. 준호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야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명섭 때문에 생긴 빚도 지점장 월급이라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꽉 막힌 서울을 떠나 푸른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아내와 함께 제2의 신혼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퇴근한 준호가 내민 발령 통지서를 본 수진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지금 나보고 서울 생활 다 정리하고 섬으로 내려가서 살라는 거야?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기뻐할 줄 알았던 아내의 얼굴에는 짜증과 곤혹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그냥 시골이 아니잖아. 서귀포 지점장이야. 관사도 아주 좋은 곳으로 나온대. 당신 맨날 서울 공기 답답하다고 했잖아. 우리 가서 바다도 보고 여유롭게 살자.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설득하려 했지만 수지는 매몰차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내 커리어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미술관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 그래? 이제 막 자리 잡아가는데 나보고 다 관두고 당신 뒷바라지나 하러 내려가라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사실 그녀에게 커리어는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서울에 남아야 할 명백하고도 은밀한 유혹, 박태준 때문이었습니다. 태준과 이제 막 불타오르기 시작한 관계를 두고 제주도로 유배를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일단 당신 먼저 내려가. 나는 프로젝트 마무리하고 생각할게. 주말부부 하면 되잖아. 요즘 다들 그렇게 살아. 수진의 단호한 태도에 준호는 결국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녀의 일도 중요했고 갑자기 생활 터전을 옮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아쉬움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대로 해. 내가 매주 올라오든가 당신이 내려오든가 하면 되니까. 미안해. 내가 너무 들떴었나 봐. 사과해야 할 사람은 수진이었지만 고개를 숙인 건 이번에도 준호였습니다. 그렇게 제주도 유배라는 거대한 덫은 주말 부부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로 감싸져 완벽하게 세팅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포공항 출국장 앞 준호는 커다란 트렁크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면 당분간 아내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한 번이라도 더 안아보고 싶어 머뭇거렸지만 배웅 나온 수지는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비행기 놓치겠다. 얼른 들어가. 가서 밥 잘 챙겨 먹고 도착하면 전화해. 수지는 기계적으로 준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별의 아쉬움 대신 빨리 귀찮은 짐을 처리해버리고 싶은 조급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당신도 아프지 말고 주말에 꼭 올라올게. 준호는 아쉬운 마음에 수진을 끌어안았지만 그녀의 몸은 나무 토막처럼 뻣뻣했습니다. 준호가 보안 검색대 너머로 사라지고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수진의 표정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안도감과 해방감이 뒤섞인 묘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타이밍을 맞춘 듯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박태준이었습니다. 방해꾼은 처리됐나? 오늘 저녁 당신 집에서 축배를 들지. 수지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지금 막 떠났어요. 기다릴게요. 휴대폰 화면 위로 그녀의 욕망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남편이 성공을 꿈꾸며 떠난 그 길은 사실 아내의 불륜을 위한 활주로였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준호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고독했습니다. 서귀포 지점장이라는 직함은 그럴듯했지만 퇴근 후 텅 빈 관사로 돌아오면 숨막히는 정막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의 푸른 바다는 아름답다기보다 처연했습니다. 그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텔레비전 채널만 무의미하게 돌렸습니다. 반면 서울에 남겨진 준호의 아파트는 욕망의 파라다이스로 변해 있었습니다. 준호가 땀 흘려 번 돈으로 마련한 가죽 소파 위에는 태준의 벗어둔 재킷이 널브러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준호가 아껴두었던 양주가 개봉된 채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과 태준은 남편의 부재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들에게 준호의 집은 호텔보다 안전하고 스릴 넘치는 미래 장소였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식 사진 속 준호가 환하게 웃고 있는 바로 그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이 집 꽤 아늑하군. 서 차장 안목이 나쁘지 않아. 태준이 샤워 가운을 걸친 채 거실을 둘러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수지는 그의 품에 안겨 요염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 얘기하지 마요. 기분 상해. 왜? 그 친구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건데 고마워해야지. 태준의 손길이 수진의 머리카락을 흐트렸습니다. 죄책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한 대화들이 준호의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주 금요일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주말에 서울로 올라가 아내를 만날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매번 교묘한 핑계로 준호의 방문을 막았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는 정말 안 돼. 내가 비행기 표 끊어갈게. 미안해. 이번에 기획하는 전시가 너무 커서 주말에도 갤러리 나가봐야 해. 당신 내려와서 자리 잡느라 피곤할 텐데 그냥 쉬어. 나중에 내가 한가해지면 내려갈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수진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하고 논리정연해서 준호는 의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쁜 아내를 보채는 자신이 철없는 남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당신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준호는 힘없이 전화를 끊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던 준호는 취기의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신호음이 한참을 가도록 수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서너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연결된 전화. 여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아, 샤워하고 있었어.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헐떡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수진의 목소리 뒤편으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준호의 귀를 스쳤습니다. 달그락. 그것은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려온 낯선 남자의 낮은 기침 소리. 준호의 술이 확 깼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여보, 지금 누구 있어? 아니, 아무도 없는데? 텔레비전 켜놔서 그래. 나 피곤해서 이제 자야겠다. 수지는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끊어진 신호음이 준호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단순한 예민함일까요? 아니면 남자의 본능이 보내는 경고일까요? 텔레비전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나 생생했던 그 기침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당황한 기색. 준호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난 한 달간 수진이 댔던 수많은 핑계들, 점점 줄어들던 연락 횟수, 그리고 방금 그 소리,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불길한 그림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 거야. 그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했지만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의심은 독버섯처럼 순식간에 자라나 그의 이성을 잠식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밤 8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공항으로 가면 마지막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고 없는 방문, 그것만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지갑과 휴대폰만 챙겨 관사를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제주공항으로 향하는 내내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제발 자신의 예감이 틀리기를. 문을 열었을 때 아내가 혼자 마스크팩을 하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의 어둠은 그에게 불길한 결말을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제주의 야경이 발 아래로 멀어질 때 준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이 그리운 집이 아니라 잔혹한 진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지옥의 입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울행 마지막 비행기는 그를 태우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진실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것은 마치 소리 없이 다가와 심장을 찌르는 암살자와 같습니다. 준호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오직 문 너머의 세상이 제발 자신의 악몽과 다르기를 바라는 본능적인 공포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도어록 덮개를 올리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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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익숙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 버튼을 누르고 문이 철컥하고 열리는 그 짧은 순간이 준호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냄새, 그것은 익숙한 섬유 유연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스킨 냄새와 와인 향, 그리고 비릿한 욕망의 냄새가 뒤섞인 구역질 나는 공기였습니다. 현관에는 수진의 구두 옆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급 남성용 구두가 뻔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신발을 벗는 것도 잊은 채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워진 와인병과 흐트러진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방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 태준 씨, 너무 좋아. 제주도 촌놈 생각은 안 나나? 그 사람 얘기하지 말라니까. 지금은 당신뿐이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차라리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홀린 듯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붉은 스탠드 불빛이 두 사람의 적나라한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엉켜있는 두 남녀, 자신의 아내 수진과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고 따랐던 박태준 부행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준호가 사준 이불 위에서, 준호가 땀 흘려 지켜온 집에서 준호라는 존재를 철저히 짓밟으며 쾌락을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태준의 품에 안겨 교태를 부리고 있었고 태준은 승리자의 미소를 띠며 그녀를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으아악, 준호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내년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갑작스러운 침입자의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 떨어졌습니다.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이불로 몸을 가렸고 태준은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특유의 뻔뻔한 표정을 되찾으며 천천히 가운을 걸쳤습니다. 서 지점장, 자네가 여긴 웬일인가. 연락도 없이 태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태연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에 들어온 불청객을 나무라는 집주인 같은 태도였습니다. 준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태준을 가리켰습니다. 당신, 내 상사잖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어떻게 부하 직원의 아내를. 진정하게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오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무슨 오해? 이 개자식아. 준호가 태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태준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 지점장, 주제 파악 좀 하지. 자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지점장 자리 누구 덕분에 앉은 거라고 생각하나? 태준의 차가운 일갈에 준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자네의 능력으로 승진한 줄 알았어? 자네 아내가 나를 위해 봉사한 대가야. 자네는 그냥 멍청하게 앉아서 아내가 벌어다 준 감투나 쓰고 있으면 되는 거였다고. 그런데 눈치 없이 기어 올라와서 산통을 깨? 준호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자신의 승진이, 자신의 성공이 아내의 몸값이었다니. 그는 믿을 수 없는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저 사람 말이 거짓말이지? 말해봐. 제발. 준호의 절규에도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가장 잔인한 긍정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 우리 사이 이미 끝난 거. 당신 능력으로는 나를 만족시킬 수 없었어. 태준 씨는 나한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다고. 수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보다 더 날카롭게 준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무능력한 남편으로, 껍데기뿐인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잘 들게, 서 지점장. 여기서 조용히 물러나면 자네 자리는 보전해주지. 하지만 소란을 피우면 자네는 내일부터 은행권에서 매장이야. 그리고 자네가 갚아야 할 그 빚더미들 감당할 수 있겠어? 태준은 협박과 회유를 섞어가며 준호를 압박했습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준호는 무력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들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자신의 인생마저 완전히 끝장날 것이라는 공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때까지 힘을 주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더 있다간 자신이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뒤를 돌아 뛰쳐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새도 없이 비상구 계단을 미친 듯이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야 그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으아아. 밤하늘을 향해 토해낸 비명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배신감, 분노, 수치심, 그리고 무력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준호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차가운 살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방금 전 문을 박차고 들어가기 직전 떨리는 손으로 눌렀던 녹음 버튼, 화면에는 녹음 중이라는 붉은 글씨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실 구석에 숨겨두었던 소형 홈카메라 앱을 실행시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태준과 수진의 추악한 행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뻔뻔한 대화, 자신을 조롱하던 목소리, 그리고 태준의 협박까지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눈물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능하고 착해 빠진 남편 강준호가 아니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저들을 파멸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대해라. 박태준, 이수진, 내가 겪은 이 지옥을 너희들에게 똑같이 돌려주마.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3시, 도시의 모든 불이 꺼진 시각이었지만 준호의 복수는 이제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 사냥터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사들은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 떼처럼 하민은행 본점과 박태준 부행장의 자택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준호가 변호사를 통해 제보한 영상과 녹취록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장악했습니다. 40대 지점장의 피눈물, 아내를 상납하고 승진했다. 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대중의 분노 버튼을 정확히 눌렀습니다. 태준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오만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초췌하고 비굴해져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그의 양손은 겉옷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떨리는 어깨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반복하며 황급히 청사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몰락은 그가 쌓아 올린 성공의 탑보다 훨씬 더 빠르고 처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수진의 상황은 더 비참했습니다. 불륜녀라는 낙인이 찍힌 그녀는 미술계에서 영구 추방되었습니다. 갤러리 앞에는 계란을 던지는 시위대가 진을 쳤고 그녀의 신상은 인터넷상에 낱낱이 까발려졌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수백 통의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준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미쳤었나 봐.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수진의 음성 메시지는 뒤늦은 후회로 가득했지만 이미 떠난 버스에 손을 흔드는 격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태준을 상대로 한민사 소송까지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복수라기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된 후 준호는 홀로 제주도 서귀포 해변을 찾았습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바다 앞에선 그의 손에는 결혼 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사랑이라 믿었던 허상, 그리고 지독했던 배신의 기억이 그 작은 금속 고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팔을 크게 휘둘러 반지를 받아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반짝이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 반지는 검푸른 바닷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었지만 준호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맑은 공기가 차올랐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남편도 누군가의 부하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40대의 끝자락에서 맞이한 파멸은 어쩌면 진짜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혹독한 통과 의례였을지도 모릅니다. 준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모래사장 위에 남겨진 그의 발자국 위로 파도가 밀려와 진한 상처들을 지워주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내일의 태양이었습니다. 준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강준호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